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친절한 서도건 씨 책을 만나다 네 번째 만남. 3부에 이어 4부에서는 한국 근대 건축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건축 역사학자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여행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박광일 역사 전문가 모시고 덕수궁 책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4부에서 함께해 주실 박광일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덕수궁 책에서도 고종 황제께서 개화를 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제국과 민국의 차이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어 그대로일 텐데요. 제국은 이제 황제의 나라라는 뜻일 거고요. 민국은 민의 나라, 백성의 나라를 뜻할 겁니다. 근데 민을 이제 오늘날과 같은 국민으로 보느냐, 백성으로 해석하느냐는 이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텐데, 대한제국은 제국의 틀을 갖추고 있었지만 민을 중심에 두고 있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고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사라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등장하는 것과 아마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할 때 입법사법 행정에 대한 얘기라든지 역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정이 됐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국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그 임시정부에 어떤 나라의 이미지를 넣느냐가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고려, 조선, 대한이 모두 후보로 올라왔었는데요. 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이 우리가 빼앗긴 게 대한이니까 찾을 것도 대한으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임시정부의 공식 국호가 대한, 리퍼블릭을 뜻하는 민국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처음 공포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하자면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한제국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진짜 보잘것없는 또는 조선의 부록과 같은 나라였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들이 대한제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대한을 민국의 앞에 두는 이름을 택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당시의 대한제국과 고종에 대한 일반의 평가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고종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황제국은 아니지만 대한이란 이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도 계속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이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의 승하인데요. 그 당시는 이제 아직까지는 백성들이었고 나중에 이제 시민으로 발전할 그분들의 생각에 나라가 없어졌다, 나라를 잃었다라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고종 황제의 죽음이었다라는 것. 3.1운동 당시의 시위대의 최종 목표는 조선 총독부였지만 여러 목표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대한문, 그러니까 덕수궁의 정문으로 오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라, 황제, 대한제국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중첩됐는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서울에는 5개의 궁궐이 있는데 덕수궁은 고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걸까요? 고건축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건축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덕수궁은 1897년에 대한제국의 법궁이 되었고요. 실제 만들어진 것도 대한제국의 법궁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은 이것은 조선의 궁궐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궁궐인 거죠. 그러면 어디서부터가 고궁이고 어디서부터가 근대 궁궐이냐라고 했을 때 근대의 시작점이 어디지? 라고 생각해 보면은 학술적으로는 명료하지 않지만 학자에 따라서 고종의 즉위부터 또는 개항부터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1876년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근대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 관점으로 보더라도 1897년에 법궁이 된 덕수궁은 고궁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궁궐이니 근대 궁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건축, 궁궐과 관련해서 작법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 궁궐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정전, 편전, 침전의 구분입니다. 덕수궁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궁궐이 석조전이라는 점에서 석조전이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런 여러 영역들을 하나의 건물 안에 모아놨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둘을 구분해서 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석조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석조전은 경복궁으로 치면은 근정전에 해당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궁궐의 정전을 전통 건축 형식으로 짓지 않고 서양의 아주 보편적인 건축 양식인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었단 말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은 전부 유럽의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로 이 황궁의 정전을 삼는다라는 것은 대한제국이 서양식 근대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근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석조전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기능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석조전 같은 경우는 1층은 황제가 외부의 손님을 맞이하는 폐연실이 있고 그 위층은 침전에 해당하는 황제의 공간이 있어요. 석조전이라고는 서양식 건물은 우리와는 다르게 다양한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규모도 크고 복합적인 용도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우리 전통 건축에서 이야기하는 편전과 정전 이런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전체가 하나가 편전이자 정전이 되고 침전까지 겸하게 되는 독특한 이제 궁전 형식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궁궐을 볼 때와 다른 시선이 필요하고 고궁이라는 표현을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 궁궐을 가리킨다는 의미로서는 포함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선시대로 한정하거나 어떤 전통적인 건축이라는 영역에서 본다면 덕수궁은 조금 다른 영역에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석조전 그리고 중명전 그리고 정관헌 등 이런 건축 양식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덕수궁 안에는 그 대한제국의 그 서양식 건물로는 3개가 있죠. 정관헌이 있고 석조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궁 밖입니다만 중명전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건물이 보면은 전부 서양식 건물인 건 맞는데 건축 양식은 다 달라요. 서양의 고전주의 양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석조전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벽돌로 지어진 중명전이 있고 정관헌처럼 아주 휴식을 취하는 가벼운 그런 차를 마시는 공간 같은 정관헌도 있는 거죠. 각기 다른 양식이지만 이 3개의 건물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석조전을 보시면 그 앞에 전면에 그리고 주변에 둘러치면서 베란다가 있죠. 네. 바로 이 베란다가 정관헌에도 있고요. 똑같이 중명전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베란다가 있는 건물을 왜 지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유럽 건축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에 가면 이렇게 베란다가 건물 전면과 양측에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 양식의 뿌리는 동남아시아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특히 영국이 인도, 말레이시아를 식민 지배하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등을 식민 지배하면서 자기들한테 익숙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와서 식민 지배를 했는데 지중해성 기후인 유럽과 달리 동남아시아는 덥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건축 양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도 피하기 위해서 체형을 길게 내보고 그늘에 앉아서 바람 솔솔 부는 곳을 쉬고도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란다를 건물 전면에 설치해 보니까 굉장히 근사한 거예요. 햇빛도 맞고 시원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면 전체를 베란다를 둘러섰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러한 건축 양식은 새로운 건축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콜로니얼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경영하는 식민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왜 동남아시아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서양식 건물이 들어왔을까? 이러한 건물을 지은 건축가들이 유럽 본토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들도 이런 베란다를 가진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유럽 사람들이거나 동남아시아의 서양 건축을 본 일본과 중국 사람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지은 거죠. 그럼 이런 석조전의 건축 형식이 콜로니얼 스타일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콜로니얼 스타일을 번역하면은 식민지 건축 양식이 되잖아요. 근데 식민지 건축 양식이라고 하면은 일제 강점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그럼 저게 일본 건축 또는 일제 강점기 건축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콜로니얼 스타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지? 라고 했을 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앞에는 베란다라는 게 있죠. 이게 베란다가 전체 둘러쳐져 있으니까 이 건물을 베란다 스타일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베란다 스타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 말을 쓰기 싫으면
기단부가 있고 열주가 있고 위에 삼각형의 박곡면이 있으니까 이런 건물은 신고전주 양식이니까 그냥 신고전주 양식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 기록에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지만 정관원 같은 경우는 고종이 여기서 가비차, 커피를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그런 개방성이 갖고 있는 서양 건축의 특징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여기 어진을 봉안했다라는 정도만 남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뭔가 커피를 즐겼던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광복 이후에 실제로 정관원 같은 경우는 한때 커피숍으로 활용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고종 황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간 파천한 이후에 경운궁으로 다시 이어지기까지 그 당시 경운궁 주위에 포진해 있었던 외국 공사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1870년의 개항을 강제 개항이 아니라 그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1870년에 일본과 개항을 위한 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면 일본의 공사관이 서울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바로 설치가 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1880년에 공사관이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설치된 그 공사관의 위치가 놀랍게도 사대문 밖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하면은 그 공사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데 육조거리에 있어야겠죠. 지금 육조거리에 있는 대사관이 하나 있죠. 미국. 그렇죠. 미국 정도는 돼야지 힘으로 눌렀다라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사대문, 서대문 바깥에 공사관을 둘 수밖에 없었던 얘기는 일본은 박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조선 정부로부터. 조선 정부를 힘으로 누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882년에 미국과 조선이 수교를 하고요. 그 다음 해에 곧바로 제물포, 인천항을 개항을 하는데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자마자 정동에 자리를 잡습니다. 6년 전에 수교한 일본은 아직도 문 밖에 있는데 미국은 수교하자마자 정동 한복판에 자리를 뒀어요. 근데 미국을 필두로 해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많은 나라가 정동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일본이 도성 안으로 공사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본은 여전히 그때까지 조선 정부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나마 나중에 서양 여러 나라들이 정동에 자리를 잡고 나서 일본이 인사동 쪽에 자리를 잡는데 그것도 갑신정변 때 불타버리고 나니까 어디로 공사관이 옮겨가느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외교를 해야 되는 공사관이 왜 산속으로 들어가요? 남산속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까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동은 당시의 대한제국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되는 장소였을 거고 조선이 나중에 일본의 압박을 받는 상황일 때 서양의 한 나라인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에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 도시적 상황,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좋은 장소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외교 관계의 어떤 발전 단계를 보면 처음에 어쨌든 서울에 자리를 잡은 게 미국 공사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다른 서양 열강들도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제 덕수궁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만 놓고 보면은 조금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간파천 이후에 그 경복궁과 창덕궁이 황제의 어떤 안위를 보존하지 못할 위치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 여기는 외국 공사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경계를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자리를 잡는 거는 1897년 정도가 되지만 1887년에 이제 첫 번째 주미 공사로 박정향을 보내고 서양에 대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대한제국이 들어섰을 때 도시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어떤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미 이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는 점에서 그 전에 어떤 과정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외국 공사관들이 이곳 정동에 자리를 잡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동의 탄생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관 건축, 특히 외교와 관련된 건축은 다분히 정치적 건축입니다. 자국의 공사관을 상대 국가에 지을 때 자기네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국의 최고의 건축가한테 설계를 맡깁니다.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상대 국가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그쪽의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사관 건축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건축입니다. 미국이 공사관을 지었나요? 한옥 쓰고 있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사실은 고종은 미국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경에는 이게 고종이 일본을 개항시키는 미국의 태도를 본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일본은 1854년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한 나라예요. 놀랍게도 미국은 일본을 식민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중국을 개항시킨 영국과 프랑스는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요. 그럼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좋은 나라입니까? 미국이 좋은. 당연하죠. 이게 힘의 우위를 가지고 강제로 개항시켰는데 일본은 식민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착실하게 근대화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럼 미국은 신사의 나라인 거죠. 그렇게 보면 끊임없이 고종이 미국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보다는 일본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그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공사관의 위치를 보세요. 한양 도서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건물을 지으면서 종탑까지 3층 높이에요. 전체를 다 조망하고 한눈에 주변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러시아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동토의 제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러시아를 막고 싶었어요. 근데 유럽 쪽에서는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하하는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또 다른 아시아의 나라, 일본과 손잡고 러시아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영일동맹을 맺어요. 조선의 입장에서 아간 파천을 단행한 게 이해가 되죠. 네.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항했을 때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라, 그건 러시아인 겁니다. 공사관의 논리로만 봐도 그 당시의 국제 정세와 고종의 그 아간 파천의 행보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동 일대는 덕수궁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영국 공사관 또는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 빈터만 남아 있고 이제 종탑만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는 게 이 공간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덕수궁에서 쫙쫙 뻗어나간 근대 건축물이 이 근처에 있나요? 당시에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궁궐 안에 양관을 짓는 것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고종의 근대 국가 건설 프로젝트는 광무개혁이라고 불렀는데 당연히 그 하나의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면은 군제도 서양식 군제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관학교도 만들고 무관학교는 서대문에 만들었죠. 서양식의 그런 화폐 제도도 만들려면 전환국도 필요하죠. 소음을 받아들이려면 기차도 도입해야 되죠. 경인철도를 만들어야 되죠. 도성 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성 바깥에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바꾸고 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서양식 건축물들, 붉은 벽돌의 건물들, 공장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좀 색다르게 변형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전하국 건물이 한옥으로 지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하고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는데 직전에 만들어졌던 독립문도 그 모티브 자체가 프랑스의 이제 개선문을 따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문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근대 건축이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 새로운 시대라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 여기서 이제 독립이라는 뜻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인디펜던트잖아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디펜던트가 아닌 거예요. 그 독립을 다른 말로 뜻하면 자주예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너무 강해서 독립이라는 말을 떠오르지만 그때 독립문의 독립은 자주의 뜻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철거되어 있던 영웅문 자리에 세움으로써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를 외부의 서양 건축물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독립문을 건설한 시점이 1896년 7월부터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고종이 1890년 2월 달에 아간으로 파천을 하세요. 그다음에 1897년 2월에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돌아오시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독립문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고종이 아간에 계시면서 그냥 놀고 지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 와중에 지어진 게 독립문이에요. 우리는 독립을 식민지 경험 때문에 이게 식민지로부터의 독립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그 독립문을 지을 때 서재필이 독립신문에 쓴 글이 있습니다. 독립문의 건설은 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썼어요. 조선은 자주국이니 독립, 홀로 쓴다는 뜻이죠. 홀로 설 수 있는 나라이니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마. 우리 스스로 설 수 있고 우리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야. 라는 메시지를 세계 만방에 던지는 상징적인 제스처인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독립문의 건설을 대한제국으로 가는 첫 번째 선언적인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건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식 건축 양식을 택해서 자기 의지를 드러낸 거죠. 중화전은 고종이라는 사람 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 굉장히 그 평화주의적인 태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건데요. 1902년에 고종주기 40주년 행사를 위해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정전을 새로 짓는 건데, 중화전이라는 말은 경복궁의 근정전, 그다음에 창덕궁의 그 인정전, 창경궁의 명정전처럼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중화전에서 중화는 중용에서 나온 말인데,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은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를 당시에 조선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말고 각자의 본분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질서를 지키면은 우리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대한제국의 국정 목표 중에 하나는 중립국이었어요.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유지하려면은 나라임은 반드시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외교 관계를 잘 이용해서 중립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1902년에 중화전을 짓고 그 자리에서 친경 예식을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그때 중립국의 지위를 확보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처럼 당시에 콜레라가 발생을 하면서 그 행사를 못하게 되고, 그 이듬해 곧바로 국제정세가 악화되면서 러일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1902년을 놓쳤다라는 게 국제적으로도 대한제국으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요. 청량리에 있던 명성황후의 홍릉 역시 1902년 정도에 이제 지금 금곡으로 이장을 하면서 거창하게 황제릉의 모습을 갖추려고 했는데, 건축은 다 해놓고 그때 그 어떤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919년에 비로소 고종 황제가 승하하고 나서 이제 청량리 홍릉도 옮기고, 역시 기존에 있었던 왕릉과 전통을 유지하되, 그렇지만 또 다른 방식의 황제릉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의 모습을 그 무덤에 담았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덕수궁하고 또 홍릉하고도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 건축이 대한제국 그리고 한국의 근대 역사, 오늘날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대 건축, 특히 대한제국의 건축은 우리의 근대사를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죠. 건축은 사회적 산물이고, 특히 도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축적된 그 노력의 결과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 의지로 만들어졌다라고 본다면은 근대 도시와 건축을 보는 관점은 개인이 아니라 그 사회적 산물로서 평가가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대사를 좀 제대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대 건축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의 하나가 우리 역사의 영역이나 우리 역사의 범주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굉장히 한류 문화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수라든지 영화라든지 그게 어디까지가 한국 전통이고
또 어디까지가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봤던 것과 다른 건축물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약간 거리를 두고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었던 주체가 누구이며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이며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던 게 누구인지를 짐작해 보면 전근대에서 현대 한국으로 넘어오는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디딤돌로서 이 근대 건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영역을 넓히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사라진 건축물들도 많이 있어요. 저거는 우리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지었어라고 하지만 우리 땅에 지어놨으면 다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폭넓게 보는 시선. 옛날 거, 조선시대 한 16세기, 17세기 것만 우리 거라고 하지 마시고 20세기도 우리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 덕수궁에 있는 건축물들을 좀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창호 교수님께서 건축이 예술의 시점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을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덕수궁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엄청나게 큰 어떤 뜻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덕수궁을 찾아오시는 분들 혹은 우리 덕수궁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덕수궁은 이제 서울에 있는 5개 궁궐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조선을 대표하는 궁궐이라고 이야기하는 경복궁을 보는 시선이나 그다음에 세계유산이 될 만큼 아름다운 창덕궁을 보는 시선과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덕수궁이 갖고 있는 입지의 중요성이나 아주 편리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덕수궁은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궁궐에 대한 부담 없이 도시에서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경복궁이나 창덕궁을 볼 때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아 저거는 우리를 대표하는 궁궐이니까 잘 보존해야지. 저 근사함 속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어.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덕수궁에 대해서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근대 도시궁궐이잖아요. 근대 이전의 시대는 소수가 권력과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지만 근대라는 시대는 지식과 권력을 함께 나누는 시대잖아요. 이 함께 나눈다면 이것은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궁궐이면 좋은 거죠. 도심 속에 거닐면서 함께 옆에 있는 친구처럼 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보니 아, 경복궁이나 창덕궁처럼 왕을 먼저 생각하는 궁궐이 아니라 왜 이 시대의 궁궐이 그 이전 시대의 궁궐과 달랐어야 됐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근대사를 남이 가르쳐주거나 남이 정리해준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역사, 보는 시작점이 덕수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창모 교수님 책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 시청광장인데 사실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대한문 광장이나 덕수궁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벌써 들어올 때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약속 잡을 때 너 어디야? 그러면 시청광장이야가 아니라 대한문 광장이야, 덕수궁 광장이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작업들도 또 누군가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서울이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도시이며 앞으로 또 어떤 도시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역사도시, 600년 역사도시라는 말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가져오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말은 이게 조선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600년 역사에서 조선의 역사는 500년입니다. 나머지 100년은 대한제국 이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도시 서울은 조선의 역사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역사도 있고 일제강점기의 치욕도 있지만 그것을 훌륭하게 극복해낸 우리의 역사도 있고 경제개발을 거치면서 오늘의 우리 모습을 만든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도시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계속 축적해온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것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축적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이고요. 또 이제 조선의 또 대한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역사를 대표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역사를 보지 말고 공간의 영향 속에서도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 가운데 하나가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면 근대 이후로는 그 외부의 영향들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서울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과거의 어떤 것들은 쌓아가되 새로 들어온 것들도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서 서울의 역사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2022년에 새로 지어지는 무언가의 건축물들도 또 서울의 역사에 포함이 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한제국 100년 전의 역사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수궁을 통해 들여다본 근대 건축과 역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한번 와서 보시면서 오늘 함께했던 이야기들 가벼운 산책과 함께 사색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박강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